안녕하세요. 일반 물리학 제 10주 강의 할 차례가 됐습니다. 10주 강의 1교시. 우리가 지금까지 전자기 분야 공부했죠. 그리고 지난주에 전자기 유도와 전자기 파로, 전자기 파가 바로 전자기 현상의 꽃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자기 현상을 모두 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 더 전자기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뭐냐면 전기 회로입니다. 전기 회로는 도선을 잘 연결해 가지고 거기에 전류를 이제 보내는데, 그때 거기에다가 회로 요소라고 하는 것들을 연결할 것 같으면 전기 회로가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날 첨단 과학기술 문명을 이룩하게 한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나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이 그 내부 구조 속에는 그 밑바탕이 전부 다 전기 회로다. 전기 회로에는 이제 무엇이 기본이냐면 도체 지나가는 전류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전류를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전류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전류는 당연히 무엇이다라고 하는 거 알고 이제 전류가 만드는 또 이동하는 전하가 만드는 자기현상 이런 거 공부했죠. 그런데 회로를 공부하기 위해서 전류와 전류 밀도를 다시 이제 찬찬히 정의를 하겠습니다. 전류란 무엇이냐면 전하가 이동하는 현상이죠. 전하가 이동하는, 어디서 이동하면 그게 이제 전류를 줍니다. 꼭 도체 안에서만 이동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전하는 도체 바깥에서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큰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전자기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여기 전하가 공간에 이렇게 있으면 어디에 달라붙든지 어디로 가든지 합니다. 그래서 전류가 있기 위해서는 물질 내에서 그 전하가 잘 이동하는 물질을 이용해야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도체입니다. 우리 주기율표 보면 여러 가지 원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도체를 구성하는 원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체에서는 이렇게 전하가 자유롭게 이동하는데, 전류의 방향을 뭐라고 정했냐면 양전하가 이동하는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양전하가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만들어지는 현상하고 음전하가 똑같은 속도로 왼쪽으로 움직일 때 만들어지는 현상하고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전류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전류가 1A의 전류가 흘렀다 이렇게 얘기하죠. 전류가 도선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렀다고 한다면 그때 실제로 어떤 부호의 전하가 움직이는지 모르는데, 도대체 그것을 알 수 없을 때 역사적으로 전류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전하가 이동하는 방향으로 전류의 방향을 정했는데, 오늘날 이제 도체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죠. 그래서 도체 내에서 양전하가 이동하는 방향으로 이제 전류의 방향을 정했는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 도선에서 도체에서 이동하는 건 뭐냐면 전자더라라고 하는 거죠. 사실 도체 내는 전체적으로 바깥에서는 보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양전하의 양과 음전하의 양이 똑같아서 전류의 현상이 아니라 그냥 전기장은 나오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도선에 전류가 흐르더라도 그 주위에 전기장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자기장만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서 그러느냐? 음전하인 전자가 움직입니다. 음전하인 전자가 움직이더라도 전하 밀도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어요. 전하 밀도는 0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바깥으로 봐서는 안에서 전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전류가 흐르는데, 이때 양전하가 흘러서 바깥에 자기장이 생겼는지 음전하가 흘러서 자기장이 생겼는지 알 수가 없는데, 알고 봤더니 오늘날 이제 물질의 구조를 잘 알게 됐죠. 알고 봤더니 전자가 이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안에 볼 것 같으면 전류의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전자가 지금 움직인다고 하는 거죠. 그 효과는 똑같다고 하는데, 이것을 언제 알았냐면 1879년에 홀이라고 하는 대학원생이 실험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때 전자를 알지 못할 때 음전하가 이동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홀 효과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홀은 구멍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멍하면 HOL이죠. 여기는 사람 이름이에요. HALL.
우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헐 효과까지 설명할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이 궁금하면 헐 효과를 뭐 인터넷에서 찾아본다든가 하면은 우리 금방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도선에 전하가 지나가면 그때 그 전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네, 그 도선에 단면이 있으면 그 단면에 전하가 지나가는 양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단위 시간당 지나간 전하의 양을 전류라고 하는데, 그때 전류가 더 많이 흘렀다, 적게 흘렀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시간 간격을 굉장히 작게, 작은 시간 간격을 우리 DT 그러죠. 그 DT라는 작은 시간 간격 동안에 DQ라는 전하가 이동을 했으면 우리 그 전류를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냐면 DT분의 DQ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죠. 우리 이미 이거 지난주에 공부할 때 이 전류하고 DT분의 DQ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 우리가 다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이 도선이 이렇게 쭉 있으면 한 도선이 전체 이 도선에 이 갈라지거나 또 두 개의 도선이 합쳐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도선의 각 부분에서는 전류가 전부 다 같습니다. 이 말은 같은 도선이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여기서 전류하고 여기서 전류하고 여기서 전류가 다를 수가 없다.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전류의 아주 큰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류는 우리 무슨 단위로 측정했습니까? 암페어라는 단위로 측정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정의로 보자면 시간분의 전하가 전류니까 전류의 단위를 뭐로도 쓸 수가 있냐면 쿨롱 퍼 세크로도 쓸 수가 있죠. 맞습니다. 쿨롱 퍼 세크도 전류의 단위인데, 우리 SI 단위계에서는 전기 현상에서 도입하는 그 단위 하나 딱, SI 단위 전부에서 7개 중에서 전자기 현상을 대표하기 위해서 하나 딱 도입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전류의 단위죠. 전하를 측정하기 전에 벌써 전류를 측정했기 때문에 전류의 단위가 더 먼저 들어왔고, 암페어가 바로 SI 단위의 전류의 단위인 암페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류는 스칼라형입니다. 스칼라형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두 개를 더하면 그 숫자가 그대로 크기가 더해지죠. 우리가 전에 했었죠. 근데 벡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크기가 3짜리 벡터하고 크기가 4짜리 벡터 두 개를 더하면 크기가 7짜리가 되지가 않죠. 근데 스칼라는 3짜리하고 4짜리하고 더하면 7이 되죠. 바로 이 전류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도선이 있는데 여기 3짜리 전류가 들어오고 여기 4짜리 전류가 들어오면 여기서 나가는 건 얼마가 됩니까? 반드시 7짜리가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는 스칼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류 밀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도체가 가는 도체 가늘더라도 그게 단면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류 밀도의 정의는 뭐냐면 단위 넓이당 지나가는 전하입니다. 그래서 전류 밀도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전류를 그 전류가 지나가는 단면의 넓이로 나누면 그게 이제 전류 밀도가 되는데, 이 전류가 단면에서 전류가 균일하게 분포돼서 지나가지 않고 여기는 좀 많고 여기는 좀 작고 이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막 나눠야 되죠. 어떻게? 그 단면 넓이를 작은 칸으로 많이 나누죠. 그래서 작은 칸의 넓이를 DS라고 하면 DS분의 DI가 바로 그 점에서의 전류 밀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류 밀도는 또 어떻게도 생각할 수가 있냐면, 전하가 움직이면 그게 전류가 되죠. 이랬을 때 전하 밀도가 있는데 이 전하 밀도 전체가 속도 V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전류 밀도는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냐면 그 전하 밀도에다가 속도를 곱한 거, 이게 바로 전류 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하 밀도는 스칼라인데 이 속도는 벡터죠. 그러니까 전류 밀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류 밀도는 벡터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전류 밀도는 벡터량이고, 그 다음에 전류는 스칼라량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전류 밀도와 전류 두 개를 비교를 하겠습니다. 전류 밀도 벡터는 벡터량이니까 벡터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전류 밀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면으로 나눈다고 그랬는데 그 면의 면 벡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면의 면 벡터를 DS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그 면백타를 지나가는 전류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전류 밀도에다가 면백타의 넓이를 곱하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전류는 뭐라고 그랬어요? 스칼라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스칼라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스칼라 곱하면 전류가 되는데 이 DI라고 쓴 건 뭐냐면 DS라는 작은 넓이를 지나가는 전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아주 그럴듯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류 밀도의 방향과 그 면백타의 방향이 같아야지 이게 DI가 전부 다 전류가 글로 가는데 둘이 수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말하면 면이 전류 밀도에 평행하게 이렇게 놓여 있으면 그러면 거기를 지나가는 전류는 하나도 없죠. 그래서 전류 밀도는 벡터고 그 다음에 면도 벡터인데 두 개의 스칼라 곱한 것이 전류다 하는 것은 아주 그럴듯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한한 면을 넓이가 S인 유한한 면을 통과하는 전류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냐면 전류 밀도에다 DS 곱한 거 이렇게 조그만 면을 지나가는 거니까 그걸 적분하는 것이 바로 전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전류가 지나가는 전기 회로 문제를 이번 주에 이제 공부를 합니다. 전기 회로는 어떻게 생겼냐면 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전기 회로는 도선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연결해서 전류를 흐르도록 한 장치인데 거기다가 무엇을 연결합니다. 그때 연결하는 것을 회로 요소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전력, 저항, 축전기, 인덕터 이 네 가지가 기본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자, 이건 그림으로 표시했죠. 요 배터리, 요게 바로 기전력에 해당하는 것이고, 스위치는 이제 껐다 켰다 하는 것이고, 전구가 이게 저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렇게 회로를 이제 표시할 때는 이렇게 실제 모양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기호로 표시합니다. 직선과. 그래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스위치는 이런 기호로, 그 다음에 배터리와 같은 건 기전력의 일종인데 기전력은 이런 기호로, 그 다음에 저항은 이런 기호로 표시한다고 하죠. 그리고 많은 부분이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죠. 이 직선은 아무런 요소가 없이 단순히 전류가 지나가는 길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도선이 이렇게 있다면 도선에 저항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그림으로 표시했을 때는 직선은 저항이 없고 그 도선에 만약에 저항을 이제 고려해야지 된다면 그 저항에 해당하는 것만 따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그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회로도에서의 직선은 저항이 없이 그냥 전류가 지나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 회로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서 배터리 이게 바로 기전력의 일종인데 배터리는 무엇을 하는 장치냐면 전기 회로에다가 전위차를 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배터리가 어때요?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하면 플러스 쪽이 전위가 더 높고 마이너스 쪽이 전위가 더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전력은 이렇게 길고 짧은 막대 요거 두 개를 이렇게 표시했는데 하나만 표시해도 기전력의 표시가 되겠어요. 그래서 도선의 양단 사이에 전위차를 주면 도선의 자유전자가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때 이런 회로에 전류가 이동하는 조건은 뭐였냐면 이건 우리가 지난주까지 기본 법칙에서 다 배운 것이죠. 그 조건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전하가 전기력을 받으면 이동하죠. 근데 이 똑같은 말을 어떻게도 얘기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전하가 전기장 아래 놓여 있다. 이거 뭐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또 무엇으로도 말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전하가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가 높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또 뭐라고도 표시한다고 그랬어요? 높은 스칼라 포텐셜 차이 아래 있다. 뭐 이렇게도 표시한다고 그랬죠. 예, 똑같은 것을 네 가지 물리량을 가지고 설명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스칼라 포텐셜이 바로 전위차인데 우리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이 네 개 중에서 우리 회로 문제에서는 무엇으로 설명하는 것이 제일 좋냐면 전위차로 설명하는 것이 제일 좋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터리가 기전력이 전위차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만들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기장을 만들어주는 거나 마찬가지고 도선에 포함되어 있는 전하에 전기력을 작용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도선에 포함된 전하들에게 전기력 포텐셜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그냥 전위차로 설명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전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로를 전기 회로와 중력 회로하고 비교해 보겠어요.
전기회로는 전기력이 원인이 돼서 만들어진 회로입니다. 중력회로는 중력이 원인이 돼서 만들어진 회로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아파트에서는 어디서나 수돗물을 틀 것 같으면 수돗물이 콸콸 흐르죠. 이거 회로에서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회로선 어떻습니까? 여기다가 배터리를 연결할 것 같으면 여기 어디서나 불을 켜면 이렇게 전기가 오죠. 이게 바로 전기 회로의 원리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때 우리가 기전력은 물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저절로 흐르죠.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여기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걸로 저절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때 물 할 때 물을 어떻습니까? 물이 좀 저 밑에 있으면 높은 데서부터 흘러야 되는데, 높은 데서 아래로 내려올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서 수도가 나오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파트 꼭대기에 옥상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저수조가 있어야 되겠죠. 거기 항상 물을 채워 넣죠. 자, 그러면 그 물은 무엇으로 채워 넣습니까? 중력이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해서 옥상으로 이동하죠. 이게 바로 중력 회로의 기전력에 해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배터리에 해당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전기 모터다. 그래서 전기 회로에서도 여기 전위차를 주는데, 전위차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저절로 전류가 흐르죠. 여기서도 물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저절로 흐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위쪽으로 올려놓는 게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도 물을 올려놓죠. 이때 중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올려놓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력이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해서 높은 전위로 이동시키는 거, 이게 바로 배터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우리는 전기 회로 문제에서는 단순히 그냥 배터리가 기전력의 전위의 차이를 준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회로를 하나 그려보겠어요. 자, 이런 게 이제 회로입니다. 그리고 이런 회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 회로 문제의 목표는 바로 뭐냐면, 이 회로의 각 가지에 흐르는 전류를 구한다고 하는 거죠. 가지마다 전류가 그래서 이때 회로에서 이렇게 갈라지거나 합해지거나 하는 점이 아닌 데서는 전류가 전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왼쪽에 볼 것 같으면 저항을 지나는 전류를 I1이라고 그랬고, 기전력을 지나는 전류를 I2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냥 직선을 지나는 전류를 I3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갈라지지 않았죠. 그러면 I1과 I2와 I3는 전부 다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회로 문제를 풀려면 무엇을 이용하느냐? 키리히오프 법칙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키리히오프 법칙만 알면 회로 문제는 전부 다 해결이 된다고 하는 거죠. 키리히오프 법칙 공부하기 전에 우리 간단히 오음의 법칙을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오음의 법칙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학교에서 많이 배웠죠. 자, 오음의 법칙을 하기 위해서 오음의 법칙의 대상이 바로 뭐냐면 저항인데, 여기 이렇게 기전력이 이렇게 연결했을 때 저 위에 있는 게 도체라고 하겠어요. 기전력을 연결할 것 같으면 이게 전류가 흐르죠. 이때 이용하는 도체 양 끝에 전위차를 이렇게 줍니다. 저 배터리가 이제 전위차를 준 거예요.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데, 왜 전류가 흐르냐면 저 도체 양단에 전위차를 이제 만들어 줬기 때문에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델타 파이만큼의 전위차를 만들었더니 도체의 전류가 I가 흐른다라고 하면, 이 흐르는 전류가 도체마다 서로 다른 종류의 도체를 갖다 붙여 놓으면, 여기다 갖다 놓으면 흐르는 전류가 다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도체의 저항, 전기 저항을, 그랬을 때 그 도체의 전기 저항을 무엇으로 정의하냐면, 전위차는 똑같이 줬는데 전위차를 줬을 때 그때 흐르는 전류로 전위차를 나눈 거, 이것을 그 도체의 전기 저항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체가 있으면 도체에 흐르는 전류는 이 전위차에 비례하는데, 그 비례 상수, 이게 바로 전기 저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걸 다시 바꿔서 쓰면 어떻게 됩니까? 델타 파이는 IR, V는 IR,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식이죠. 그래서 V는 IR은 무엇에 쓰는 식이냐면, 바로 어떤 도체가 있으면 그 도체의 전기 저항을 구하는데 쓰는 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도체 양 끝 사이의 전위차 델타 파이와 그 도체에 흐르는 전류 I를 측정하면, 그 도체의 저항 R을 구할 때 이 식 델타 파이는 IR이다. 언제든지 이걸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동일한 도체, 여기 도체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전위차를 2배로 해주면,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만약에 이 저항이 바뀐다면 전류가 다른 게 흐르겠죠. 만약에 전류가 2배가 된다면 그러면 저항은 안 바뀐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도체인데 전위차를 바꿔주더라도 그 도체의 저항이, 전기 저항이 바뀔까 안 바뀔까, 이게 좀 궁금하죠. 이걸 실험으로 확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오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무엇을 확인했냐면 이 저항이 안 바뀌더라 라고 하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V는 IR이 ohm의 법칙이다, 이렇게 가끔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건 알아야지입니다. V는 IR 자체가, 다시 말하면 전류 곱하기 저항은 전위차다, 이게 ohm의 법칙은 아닙니다. 이건 뭐라는 거예요? 그냥 저항 구할 때 이 식을 쓰는 겁니다. 근데 ohm의 법칙이란 말은 뭐냐면, 도체에다 똑같은 도체라면 전위차를 막 다르게 걸어줬는데도 저항이 안 바뀌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위차를 점점 증가시켜 주겠어요. 그래서 전위차를 점점 증가시키면 사실 전위차가 굉장히 크면 어떠냐? 바뀝니다.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안 바뀌어요. 기울기가 일정하면 그거 안 바뀌는 거죠. 이 안 바뀌는 구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ohm의 법칙이 만족되는 구간이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도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저항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바뀌었죠. 그 도체의 저항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V는 IR은 그냥 쓸 것 같으면 그때 V하고 I 가지고 R 구하면 됩니다. 그거 하는데 쓰는 것이고, ohm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도체의 저항이 전위차를 바꿔줘도 안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ohm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고, 우리 한번 동일한 도체에다가 그 저항을 한번 연결하는 걸 해보겠어요. 자,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저항을 하나 있는 거를 여기다 2개를 이렇게 연결했어요. 델타 파이를 이렇게 걸어줬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성립합니까? R은 델타 파이를 I로 나눈 거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 똑같은 걸 하나 더 이렇게 연결해주면 어떻게 될까? 그때 I가 어떻게 흐르겠습니까? 똑같은 거 하나 더 해줬더니 ohm이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게 2분의 1로 절반으로 흘렀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됩니까? 저항이 2배가 됐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길이가 2배가 됐으니까 길이가 2배가 되면 2배가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하나를 또 하나 이렇게 병렬로 이렇게 연결, 2개를 겹쳐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겹쳐주면 어떠냐? 그러면 전류가 흐를 길이 더 많아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2배를 해줄 것 같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전류가 더 많이 흐릅니다. 여기서 볼 것 같으면. 그래서 이때 이렇게 그 2배로 흘렸으면 어떻게 돼요? 저항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똑같은 물질로 만든 저항이라도 그걸 나란히 연결했을 때하고 2개를 이렇게 그러니까 직렬로 연결했을 때하고 병렬로 연결했을 때하고 저항이 달라지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도체의 모양에 따라서 저항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저항은 사실 어때요? 그 도체를 만든, 그 저항체를 만든 물질의 관계에 있겠죠. 그래서 어떤 물질이나 길이도 전부 1m, 단면적도 전부 1제곱미터 이러면 어떻겠어요? 동일한 물질로 만들었으면 저항이 다 같겠죠. 그래서 그때 1과 1일 때의 저항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비저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실험에서 우리 무엇을 알게 되냐면 도체의 저항은 어때요? 길이에 비례하죠. 그 다음에 단면의 넓이에 반비례했죠. 길이가 2배가 되면 저항도 2배가 됐고, 단면의 넓이가 2배가 되면 저항은 2분의 1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항이 있는데, 이 길이를 L이라고 하고 단면의 넓이를 S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때 저항을 우리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길이 L이고 길이에는 비례하고 단면의 넓이에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다 비례 상수를 이렇게 딱 쓸 수가 있죠. 이 비례 상수를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요게 바로 비저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건 어떨 때예요? S도 1이고 L도 1일 때의 저항이 바로 비저항이죠.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떠냐? 구리의 비저항은 얼마, 금의 비저항은 얼마, 이렇게 다 물질마다 이건 딱 정해진 성질이다. 다시 말하면 도체의 저항은 물체의 성질이고, 이거는 도체인데 구리로 만드는데 그 길이가 얼마인지, 또 그놈의 그 굵기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마다 전부 다 저항은
달라진다. 그게 물질의 성질이고, 비저항은 그게 무엇으로 이루어졌냐에 따라서 구리인지 금인지 은인지로 정해지는 성질이다. 그래서 저항은 물질의 성질이고 비저항은 물질의 성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비저항의 단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저항의 단위는 옴입니다. 그러면 비저항의 단위는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저항의 단위는 여기에 L 나누기 S 하는데 여기서부터 우리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에타를 우리가 비저항이라고 했으니까 R 곱하기 L분의 S인데 L은 길이고 S는 길이의 제곱이죠. 그래서 저항의 단위에다가 길이의 단위를 곱하면 그러면 이게 바로 비저항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I 단위는 5m가 된다고 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는데, 우리 그러면 여러 물질의 비저항을 한번 비교해 보겠어요. 여기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은, 구리, 금 이런 것들은 좀 비저항이 작은 것들에 속합니다. 알루미늄은 조금 크지만 텅스텐, 아연, 니켈, 철 그런 비저항이 커지죠. 그리고 백금, 니크롬 하면 굉장히 커지는데 우리가 좋은 도체로 주로 무엇을 씁니까? 구리로 쓰죠. 구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은이 비저항이 더 작은데도 구리가 훨씬 싸니까 우리 구리를 가지고 도선을 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체는 우리 앞에서 배울 때 전기현상 배울 때 우리 그 도체가 이렇게 있으면 도체의 외부에서 전하를 갖고 온다든가 전기장이 있으면 도체 내부의 전기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뭐라고 그랬냐면 도체 내의 전하의 이동이 멈추면 도체 내부의 전기장은 0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체 안에서는 전하가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언제까지 움직이냐면 그 안에 있는 전기장이 0이 될 때까지 움직인다고 그랬죠. 0이 아니면 전하는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체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그 도체에 알짜 전하가 대전되어 있으면 그 알짜 전하들은 전부 표면으로 갑니다. 표면. 그래서 어떻게 하게? 내부에는 전기장이 0이 되게. 그리고 알짜 전하가 없는 도체 외부 전기장에다가 이걸 딱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도체에 있는 양전하, 음전하가 이렇게 분리됩니다. 분리돼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요? 외부의 전기장을 좀 바꿔줍니다. 바꿔주고 그 안에서는 전기장이 0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요. 자, 이 조건은 도체 내부의 전기장이 0이다라고 하는 조건은 어떤 조건 아래서냐면 내부에 있는 전하가 이동하지 않는다고 하는 조건에서죠. 그러면 다른 말로는 도체 내에서 전하가 이동한다면, 다시 말하면 전류가 흐른다면 전기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전기장이 0이 아니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도체 내부의 전기장은 0이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 넓이가, 단위 넓이가 S고 길이가 L인 원통 모양 도체 전류 I가 흐를 때 양단의 전위차가 델타 파이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 전기장은 어떻게 될까? 한번 계산해 보겠어요. 자, 이럴 때 전기장은 전류 밀도를 우리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전류 I가 흐르면 I를 S로 나누면 그게 전류 밀도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 뭐라고 쓸 수 있냐면 I는 SJ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장은 우리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 균일한 전기장이면 전위차를 길이로 나눈 게 그게 바로 전기장이었죠. 자, 그럼 이거 델타 파이는 또 어떻게 쓸 수가 있겠어요? 델타 파이는 EL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도체의 저항은 무엇분의 무엇이었습니까? 델타 파이분의 I였는데 델타 파이에는 EL을 여기다 딱 갖다 쓰고 I 있는 SJ 이렇게 딱 갖다 쓰겠습니다. 그러면 도체 내부의 전기장은 이 식으로부터 전기장은 하고 쓰면 어떻게 돼요? RL분의 SJ 이렇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전기장이 전류 밀도에 비례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뭘 알고 있냐면 R은 에타 S분의 L이죠. 그래서 여기 S분의 L하고 이거 바꿔 쓸 것 같으면 이 R을 여기다 집어넣을 것 같으면 R 대신에 에타 SL 이렇게 쓸 것 같으면 우리 뭘 쓸 수가 있냐면 에타 J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요게 바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전류 밀도가 전기장에 비례하는 것을 갖다가 요 상수 전류 밀도가 전기장에 비례한 요 상수를 이 전도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전도율이다. 도체의 전도율은 요거 두 개를 비교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J는 G이고 그다음에 E는 에타 J니까 두 개가 서로 역수관계에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체에서 얼마나 전도가 잘 되느냐 하는 게 전도율인데 그것은 비저항의 역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옴의 법칙을 다른 방법으로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옴의 법칙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도체에서 전위차를 걸어줬는데도
전류가 일정하면, 다시 말하면 저항이 바뀌지 않으면, 그러면 오메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델타 파이는 RI다라고 얘기했을 때 전이차 델타 파이와 전류 I를 측정했는데 도체의 저항 R을 구하는 식은 요거 델타 파이는 R이 그런 식이죠. 근데 오메 법칙은 뭐라고 했습니까? 델타 파이가 바뀌어도 저항이 바뀌지 않는 거, 이것이 바로 오메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요거를 전기장으로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J는 G2인데, 자, 요건 뭐냐면 여기에 지금 뭐예요? 전기장 2하고 전도 밀도 J를 측정해서 도체 전도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 우리 전이차와 전류를 측정해서 저항 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저항과 전도율과는 서로 관계가 있었죠. 비저항이 이제 이 전도율의 역수나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렇게 이 전류 밀도하고 전기장 사이를 전기장을 측정해서 우리가 전도도를 구했다면 우리 전기장을 바꿔줘요. 전기장을 바꿔주더라도 이 전도율이 안 바뀌면 이 도체는 오메 법칙을 만족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우리 키르요프 법칙을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키르요프 법칙. 키르요프 법칙은 전자기 현상의 기본 법칙은 아니지만 우리 전기 회로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된 법칙인데, 자, 보겠어요. 아까 우리 전기 회로 문제에서 목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각 가지마다 흐르는 전류가, 이게 바로 목표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전기 회로 간단한 하나의 예가 있다고 한다면 이때 명칭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요거 두 점이 있습니다.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접합점이라고 부릅니다. 요거 뭐냐? 이 회로가 있으면 회로가 둘 이상이 만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세 개가 만났죠. 두 개가 만나면 그냥 쭉 그냥 가죠. 두 개보다 더 많이 만나는 겁니다. 세 개 이렇게 한 거. 이걸 접합점이라고 하고, 전기 회로에서 세 개 이상의 도선이 만나는 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키르요프 법칙이 이 접합점에 나중에 적용이 될 테니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키르요프 법칙의 목적은 뭐냐면 전기 회로의 각 가지마다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거라고 그랬죠. 가지란 뭐냐? 가지란 말은 뭐냐면 접합점과 접합점을 잇는 선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다른 접합점이 있으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지는 어떤 게 있겠어요? 가지는, 자, 요런 게 가지입니다. 요 사이에는 접합점이 하나도 없죠? 또 요것도 가지입니다. 여기는 접합점이 없죠? 또 요것도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회로 문제에서는 가지가 3개니까 전류를 3개를 구해야지 돼요. 가지마다 전류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같은 가지라면 어떠냐?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이렇게 접합점과 접합점 사이의 한 가지에서는 전류가 그 가지의 어떤 위치에서나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가지에 흐르는 전류는 어디서나 같다. 여기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회로에서는 전류는 딱 3개만 구하면 되는데 그 3개를 I1, I2, I3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전류가, 여기 기전력을 통과하는 전류 I1입니다. 여기에 저항을 통과하는 종류 또 I1이에요. 이렇게 같은 가지에서는 전류가 안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I1이고 저기서도 I1이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요건 가지에 요거 하나뿐이 없으니까 요건 I2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저항에 흐르는 전류도 I3고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도 I3고, 같은 가지 내에서는 전류가 안 바뀐다. 가지마다 전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위는 어떠냐면, 전위는 왜 요소가 있으면 바뀝니다. 그래서 전기 회로에서 직선으로 연결된 부분의 전위는 전부 다 같다. 직선으로 된 데는 그냥 전류만 흐르는 거라고 그랬죠. 거긴 저항이 없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직선으로 연결된 부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직선으로 연결이 됐죠. 그러면 그 선 어디서나 전위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어요? 자, 여기에 접합점을 포함해서 여기서는 전부 다 전위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파이1이고 여기서는 파이2고 저항에서 전위가 파이1에서 파이2로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위는 도선이 똑바로 돼 있으면 절대로 전위가 안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러면 또 어디도 있겠습니까? 여기도 어때요? 여기도 파이3로 똑같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도
파이 4로 다 똑같죠. 그런데 단 회로 요소를 지나가면 전위가 바뀌죠. 자,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으면 전위가 무엇에서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파이 4에서 파이 1으로 바뀌었죠. 또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파이 1에서 파이 2로 바뀌었죠. 또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파이 1에서 파이 4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요? 파이 2에서 파이 3로 바뀌었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는 파이 3에서 파이 4로 바뀌었죠. 그래서 회로 문제에서는 우리 각 가지마다, 가지에는 전류가 다 똑같다는 거 사실 하나 딱 알고, 그래서 가지의 숫자만큼 우리 각 가지마다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게 목표니까 가지 숫자만큼 전류를 구하면 되고, 또 하나는 회로 요소마다 전위가 바뀌죠. 그래서 어떤 회로 요소에서는 전위가 어떻게 바뀌는지 요거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알 것 같으면 회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본 지식이 이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회로 요소 하나하나가 전위를 어떻게 바뀌어주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기전력은 어떻게 되냐. 전기 회로에서 기전력을 주는 장치인데, 이때 기전력을 주는 장치는 이렇게 표시한다 그랬어요. 요거 하나로 표시해도 되고, 두 개, 세 개, 막 여러 개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죠. 내용은 그 의미는 다 똑같아요. 하나로 하나, 두 개를 연결했으나 의미는 다 똑같은데, 이런 기전력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건전지도 있죠. 그 다음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있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 발전기도 있죠. 이런 것들이 다 기전력에 해당하겠어요. 회로에, 전기로에, 전위차를 주는 장치다. 근데 전기 저항은 뭐냐면, 전기 저항은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그 부호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으로 표시해요. 요거는 전기 저항을 말합니다. 우리 회로의 전기 저항은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저기다가 회로의 전기 저항에다 이렇게 띠를 만들어 놨죠. 그 띠의 색깔 가지고 요거의 전기 저항의 크기가 얼마다 이런 거 알 수가 있고, 여기 전구 이거 대표적인 전기 저항이 되겠습니다. 또 니크롬선 이건 전기 저항에서 열이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열이 나도록 만들어 놓은 거, 열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 이걸 바로 저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전기 회로에서는 사실은 저항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 없고, 저항은 전기 에너지를 이용할 때 사용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항과는 상관없이 열 에너지로 바뀌지 않지만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우리가 배웠죠. 이거는 앞에서 축전기. 축전기는 어떤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입니까? 축전기는 바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였죠. 그래서 축전기의 표시는 어떻게 했어요? 막대기 두 개, 길이가 똑같은 막대기입니다. 이런 축전기도 회로에 연결합니다. 회로에 연결할 때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자, 어떻게 해서 이게 축전기가 될까? 우리 도체판이 있는데, 도체판 사이에 유전 물질로 이렇게 분리를 해놓고, 그걸 크기를 작게 만들기 위해서 돌돌돌 감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축전기가 되겠어요. 자, 요건 우리가 실험실에서 쓰는 진짜 도체판인데, 도체판을 평행하게 넣은 거고, 이건 어때요? 옛날 라디오에 있는 거라 그랬죠? 이렇게 가변 저항처럼 그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바뀔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축전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가 있었죠. 그게 바로 인덕터입니다. 그래서 자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는 장치의 모양이 이렇게 코일 모양으로 그리겠어요. 이것도 역시 회로에는 이런 식으로 해놓고 요 줄에 따라서 그 인덕턴스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겠고, 코일을 이렇게 만들어 놨든지, 또는 요렇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솔레노이드고, 이렇게 이 도난 모양에다 감은 거, 코일을 감은 거, 이것을 토로이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처럼 회로에 연결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전기 회로에서 전위차를 주는 장치가 하나 있고, 전위차를 주는 건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 차이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죠. 그 다음에 저항은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소모하는 장치. 그 다음에 축전기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 그리고 인덕터는 자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장치들을 연결했을 때, 그런 장치가 전류가 지나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전위차가 생긴다 그랬죠. 전위가 같지 않다 그랬죠. 자, 그러면 어떻게 전위차가 생기는지 이건 여러분이 외워놔야지 됩니다. 사실은 저절로 외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저항이 이렇게 있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저항 양단에 A
이 직선으로 된 건 전위가 다 같으니까 요 A라는 점은 여기다 만들었건 거기 좀 더 가깝게 만들었건 아무 상관이 없죠. B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파이 A하고 파이 B는 이제 다르겠죠. 자, 이걸 결정할 때 먼저 회로에서는 전류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냐에 따라서 전위차가 달라지는데 회로 문제를 풀기 전에는 아직 전류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 모르죠. 아무렇게나 정합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내가 하나 가정합니다. 자, 이렇게 가정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가정했다고 하면 전위가 어디가 더 높으냐면 항상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전위가 높은 데서 전위가 낮은 데로 흐릅니다. 그래서 파이 A가 파이 B보다 전위가 더 높은데 그때 얼마만큼 더 높으냐? 여기서는 A에서 B로 갈수록 전위가 전류 방향으로 가면서 낮아지죠. 그래서 전류는 전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흐른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아는데 얼마만큼 낮아지냐면 그 낮아지는 건 우리 ohm의 법칙에서 우리 저항을 결정하는 거 있었죠. 그래서 IR, 전위차는 IR만큼 낮아진다. 저항이 R인데 거기에 전류 I가 흐르면 그때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전위가 IR만큼 낮아진다라고 하는 거 딱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축전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축전기가 있으면 축전기에서 파이 A하고 파이 B가 다릅니다. 이랬을 때도 우리가 전류가 흐르는 걸 하나 가정을 해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으로 흐른다고 하면 파이 A가 더 높겠습니까? 파이 B가 더 높겠습니까? 파이 A가 더 높죠. 이건 내가 지금 마음대로 가정을 한 겁니다. 회로 문제 풀 때. 근데 회로 문제 풀 때 내가 이렇게 가정을 했는데 실제로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I 값이 마이너스로 나오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위차도 전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지금 마음대로 이렇게 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전위차는 얼마만큼 생기냐면 우리 앞에서 전기 용량 정의한 거 있었죠. 전기 용량 정의한 게 바로 뭐였습니까? Q는 CV였죠. 자, 그것에 의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바로 뭐냐면 이때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한다면 이 전류가 바로 여기에 대전된 전하량의 변화량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선의 단면을 흐르는 전하량, 단시간에 흐르는 건 여기 축전기에 이제 저장된 전하가 점점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다. 그래서 I는 DT분의 DQ라고 그랬죠. 자, 그럴 때 방향으로 전위가 낮아지는데 어떻게 되냐면 파이는 마이너스 C분의 Q만큼, 여기 V는 C분의 Q죠. Q는 CV니까. 그래서 우리 이건 축전기의 그 정의를 말할 때 이거 딱 우리가 이용해 먹었습니다. 그래서 파이 B는 파이 A 빼기 C분의 Q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덕터의 양단의 전위차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인덕터는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서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인덕터의 경우는 어떠냐? 이게 도선이죠. 도선은 저항이 없다 그랬죠. 자, 이때는 어떠냐면 전류가 변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으면 전위차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전류가 바뀌는 건 무엇 때문에 일어나냐면 유도 기전력 때문에 일어난다. 그래서 전류가 바뀔 때만 그 바뀔 때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위차가 일어나는데, 자, 이렇게 정했으면 우리 파이 A하고 파이 B 중에서 식으로 볼 때 어느 쪽이 더 높다고 식으로 봐야 되겠어요? 파이 A가 더 높다. 그래서 무조건 파이 B는 파이 A 빼기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이 B는 파이 A 빼기 뭐 한데, 이게 바로 패러데이 법칙에서 우리가 구한 걸 이렇게 씁니다. 여기 이렇게 구한 걸 쓸 때 여기서 LI가 바로 뭐에 해당하냐면 파이 B였죠. 그 인덕터를 통과하는 자기장 선석이죠. 그래서 그 인덕터의 모양이 안 바뀌면 L이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마이너스 L DT분의 DI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저항에서는 IR만큼 낮아지고, 축전기에서는 Q분의 C만큼, C분의 Q만큼 더 낮아지고, 그 다음에 그 인덕터에서는 L DT분의 DI만큼 더 낮아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딱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회로 요소에서 우리 저항과 축전기와 그 다음에 인덕터를 할 때는 내가 전류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냐고 정함에 따라서 어느 쪽이 더 높고 어느 쪽이 더 낮으니까 정해진다 그랬죠. 근데 우리
회로에 연결하는 요소 중에서 하나 남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기전력이죠. 기전력에서는 전류의 방향하고 상관없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전력을 표시할 때는 이렇게 막대기의 표시를 다르게 했는데, 이 막대기의 표시가 바로 뭘 얘기하냐면 전위가 더 높은 곳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파이 A하고 파이 B하고 어디가 더 높겠습니까? 파이 B가 더 높습니다. 얼마만큼 더 높아요? 기전력만큼 더 높죠. 저 기전력이 바로 전위를 주는 장치였죠.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어떤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건 상관없이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반대로 이렇게 정하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파이 B가 더 낮아진다. 그래서 기전력의 양단의 전위를 할 때는 전류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 먼저 정할 필요가 없이 딱 상관없이 미리 정해져야 뭔만으로 막대기 모양으로. 이게 막대기가 바로 뭡니까? 우리가 배터리를 연결하면 배터리에 양극하고 음극하고 어떻게 연결하냐, 이걸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기전력 표시 긴 막대 쪽이 짧은 막대 쪽보다 전위가 높으니까 요 앞에 있는 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파이 B가 파이 A 더하기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게 2자라고 그랬죠. 영어의 필기체 2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파이 B는 파이 A 빼기 2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로 문제를 한번 이제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장 간단한 회로를 먼저 한다면 회로 문제의 목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얘기했죠. 그래서 전기 회로에 각 가지에 흐르는 전류를 구한다. 그러면 여기서 가지는 3개 있으니까 전류 3개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로 문제를 어떻게 풀까? 푸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번 주만 지나면 원칙적으로 아무리 복잡한 회로 문제라도 다 해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회로 문제를 푸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 키리호프 법칙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키리호프 법칙은 키리호프라고 하는 학자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키리호프가 대학원생일 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독일 물리학자 키리호프, 이거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1845년에 대학원생일 때 회로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했더니 아주 편하더라. 이것은 기본 법칙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에 키리호프 법칙이 안 들어갑니다. 이건 단순히 회로 문제를 푸는 데만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회로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회로 문제를 각 가지의 전류의 흐르는 방향과 전류의 이름을 먼저 정해야지 되겠어요. 여기 지금 전류가 어떻게 흐를지 모르죠. 내 마음대로 먼저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내 마음대로 정하고 그때 전류에다가 이름을 붙여줘야지 돼요. 그게 바로 미지수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구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이렇게 요건 I1, I2, I3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내가 지금 방향을 잘못했으면 이게 음수로 나오니까 기왕이면 방향을 잘 하는 게 좋겠죠. 자, 이러면 대략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어요. 왼쪽에 있는 기전력이 어떻습니까? 위에가 이제 전위가 높으니까 위로 전류를 보내겠죠. 그래서 I1은 위로 향하고 그 다음에 I2하고 I3는 아래로 내려올 거라는 걸 우리가 대략 예상은 할 수가 있는데, 꼭 이렇게 정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정해도 좋다. 전류의 방향 내 마음으로 정하면 되는데, 그런데 혹시 잘못 정했더라도 결과가 음수가 나오는 거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키리호프 법칙을 적용한다 그랬죠. 키리호프 법칙에는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까?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가 있으면 뭐라고 불러요? 제1법칙, 제2법칙 이렇게 부르죠.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키리호프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 것들을 보면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하니까 우리 그 이름을 먼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1법칙하고 제2법칙은 우리 이제 요건 대상을 무엇으로 하냐면 제1법칙은 접합점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제2법칙은 고리를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 이 고리가 무엇인지를 우리 앞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제1법칙은 접합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뭐라고도 부르냐면 접합점 법칙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제2법칙은 고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고리법칙이다라고 하는데, 그 법칙, 이 법칙은 그냥 법칙 자체를 설명하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접합점의 법칙은 접합점에서 전류의 대수합은 0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수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합하는데 부호를 붙여서 합할 때 이걸 대수합이라고 합니다. algebraic sum. 고리법칙은 뭐냐면 고리에서 전위차의 대수합은 0이다. 그래서 이것도 전위차를 부호를 붙여서 다 더하면 이게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어떻습니까? 접합점 법칙은 전류의 대수합이 0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무슨 법칙이라고 하냐면 전류 법칙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근데 고리 법칙은 전이차의 대수합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뭐라고도 하냐면 전압 법칙이다 라고도 하고, 이걸 영어로는 어떻게 하냐면 요거 전류 법칙을 KCL, 전압 법칙을 KVL 이러는데, 이 KCL과 KVL은 어떻게 나왔을까 궁금하죠? 우리 예상할 수가 있죠. K는 무엇에서 따왔겠습니까? 키리오프. C는 무엇에서 따왔겠습니까? 커런트. V는 무엇에서 따왔겠습니까? 볼티지. L은 무엇에서 따왔겠어요? 로우. 그렇죠. 그래서 KCL은 뭐가 되냐면 키옵스 커런트 로우. 그 다음에 KVL은 키옵스 볼티지 로우 이러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전류 법칙은 사실은 이런 회로 문제에서 적용이 되는 법칙은 전자기의 기본적인 법칙의 지배를 받겠죠. 전류 법칙은 무엇을 대표하냐면 전하는 만들어지지도 없어지지도 않는 전하 보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하 법칙은 이거는 전자기 현상뿐 아니라 에너지는 반드시 보존이 돼야 되죠. 자, 그래서 이것은 에너지 보존을 대표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키르호프 법칙은 전자기 현상은 새로운 원리에 대한 법칙은 아니고 단지 어떤다 그랬습니까? 회로의 각 가지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때 이건 아주 편리할 뿐만 아니라 이것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전류 법칙을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먼저 여기 이렇게 주어졌을 때 전류를 이렇게 I1, I2, I3 이렇게 했다 그랬죠. 그러면 대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류 법칙의 대상은 접합점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접합점이에요? 자, 요거하고 요게 바로 접합점이죠. 요걸 대상으로 하니까 전류법칙이 몇 개 나오겠어요? 접합점이 2개니까 우리 전류법칙이 2개가 나오고, 이때 대수합이다라고 했으니까 부호를 붙인다 그랬죠. 이때 우리 부호는 내 맘대로 붙여도 좋은데 미리 약속을 해놓고 같은 문제선을 바꾸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약속합니다. 그래서 부호 약속을 어떻게 하냐면 들어오는 전류는 플러스, 나가는 전류는 마이너스로 하자 약속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정해놓은 데서. 근데 이건 뭐 반대로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접합점 A는 어떻게 됩니까? 접합점 A로는 들어오는 전류가 뭐예요? I1 하나죠. 나가는 전류는 뭐예요? I2하고 I3죠. 그러면 그 전류 법칙은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 I1, 마이너스 I2, 마이너스 I3는 0이다. 요거 부호를 붙여서 전류의 대수합이 0이다. I1, 마이너스 I2, 마이너스 I3는 0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류 법칙이겠습니다. 그러면 B에서, 접합점 B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네, 여기서 보니까 들어오는 건 뭡니까? I2하고 I3죠. 나가는 건 뭡니까? I1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I1 더하기 I2 더하기 I3는 0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전압법칙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회로가 있으면 전압법칙은 고리라고 했는데, 고리라고 하는 것은 회로에서 폐곡선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고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대상이 바로 고리인데,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고리를 보겠습니다. 폐곡선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요거 하나만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요것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크게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고리는 전부 해서 3개다. 이 고리, 여기에서, 그리고 고리 법칙은 뭐였어요? 전압 법칙은 전이차의 대수합이었죠.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회전을 약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돌리면서 다 한번 더 해야지 되겠어요? 회전은 뭐 시계 방향으로 돌린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린다 하는데,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거를, 그 회전하기로 약속을 한다고 한다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보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고리 A에서 볼 것 같으면 돌리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우리 기전역에서부터 시작하겠어요. 그럼 기전역에서부터 시작하면 전이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짝대기로 하는 거죠. 자, 커졌죠. 커지고 R1에서는 어때요? 작아지죠. 그 다음에 R2에서도 어때요? 작아졌죠. 전류 방향이니까. 그래서 이건 뭐가 되냐면 플러스 2, 마이너스 I1, R1, 마이너스 I2, R2는 0 이렇게 됐습니다. 고리 B에서는 어떻게 되냐? 고리 B에서는 요거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R2에서부터 시작하겠어요. R2에서 보니까 우리 시계 방향으로 간다 그랬는데 우리 R2로 가면 전류 방향하고 반대죠. 자, 그럼 여기는 전이차가 더 커졌습니다. 그 다음에 R3에서는 어때요? 전이차가 작아졌죠. R4에서는 작아지죠.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I2, R2
빼기 I3, R3 빼기 R3, R4는 0. 이게 네 번째 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고리 C에서는 이거 이제 하기 쉽죠. 그래서 키르호프 법칙의 전압법칙, 전류법칙 전부 다 쉽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할 것 같으면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다 할 것 같으면 5식이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 전부에서 몇 개 얻었어요? 네, 여기에 KC의 전류법칙에 몇 개 있었습니까? 2개 있었죠. 그 다음에 KV의 전압법칙에 몇 개 있었습니까? 3개 있었죠. 근데 우리가 구하는 전류는 몇 개면 됩니까? 구하는 전류는 3개면 됩니다. 식이 너무 많죠? 식 많아도 곤란하죠? 근데 이때 키르호프 법칙의 개수가 많으면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똑같은 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볼 것 같으면 우리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너무 많지만 우리 봤더니 1식하고 2식은 어떻습니까? 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부호만 다르죠. 그래서 우리 접합점이 있으면 접합점의 개수보다 더 작은 수가 이제 서로 독립이다. 그리고 여기 전압법칙 3개 중에서도 3식하고 4식을 더하면 5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 3식이 다 독립이 아니다. 2개만 이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뜻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류법칙 하나, 1, 2식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3, 4식 중에서 하나. 그래서 여기서는 전류법칙 하나하고 전압법칙 2개를 이용했는데요. 이제 그렇게 이용을 해서 서로 독립인 3개의 식, 전류 구하려고 하는 전류의 숫자하고 딱 맞는 식을 우리 구하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먼저 키르호프 법칙을 이용해서 간단한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 저항 2개를 연결했을 때 합성 저항 구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우리 합성 저항을 구하는데 저항은 우리 어떻게 하면 이런 회로에 있으면 저항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습니까? 전이차하고 전류 사이의 B가 저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회로가 있는데 여기에 저항이 아주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여기 저항이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요것의 합성 저항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요거의 전이차를 요거의 전이차는 사실 뭐가 같습니까? 2하고 똑같죠? 그걸 뭘로 나눠요? I로 나누면 그러면 합성 저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할 때 이 전이차를 전류를 구했으면 전류로 나누면 그게 합성 저항이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래서 2개를 직렬로 이렇게 연결한 걸 보겠습니다. 이게 2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우리 무엇을 이용할 수가 있냐면 여기서는 고리법칙을 바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전압법칙을 이용했다라고 하겠어요. 전압법칙 이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2 빼기 IR1 빼기 IR2는 0 이렇게 됐죠. 이걸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 놓냐면 2는 IR1 더하기 R2 이렇게 정리해 놓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때 합성 저항은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2를 I로 나눈 게 바로 합성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R1 더하기 R2. 여기서부터 우리 뭘 알았습니까?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합성 저항은 그 2개를 그냥 더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걸 알았죠. 그럼 병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 네. 자, 이 경우에는 전류법칙을 먼저 이용하겠습니다. 전류법칙 이용할 것 같으면 여기는 전류가 지금 I하고 I1, I2가 있는데 여기 접합점 하나에서 이용할 것 같으면 전류법칙이 어떻게 돼요? I는 I1 더하기 I2 이렇게 되죠. 그리고 전압법칙이 있는데 이 전압법칙을 왼쪽에 있는 고리하고 전체 고리를 이렇게 해보겠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고리는 2는 I1, R1 이렇게 되죠. 또 전체 고리는 2는 I2, R2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I1과 I2를 곱해서 여기다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입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I는 I1, 2에다가 대입합니다. R1분의 2 더하기 R2분의 2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리해서 쓸 수가 있냐면 2는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이랬으니까 이때 우리 저항을 구할 때 저항이 I분의 2다 이거 구하는 것보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구하는 게 더 좋냐면 그 역수를 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합성 저항의 역수는 2분의 I가 되겠죠. 여기서 구하면 2분의 I 바로 구해지죠. 그래서 2분의 I가 바로 뭡니까?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이다. 그래서 병렬로 연결했을 때 합성 저항은 어떻게 되냐면 R1분의 1 더하기 R2분이다. 그래서 이걸 R로 이제 바꿔 쓸 것 같으면 R1 더하기 R2분의 R1, R2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복잡한 회로를 이제 풀어 보겠습니다.
이 복잡한 회로를 한번 풀어가지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키르요프 법칙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바로 깨달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요거 복잡합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복잡합니까? 네. 그래서 이때 목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때 목표는 각 가지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것이 목표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때 각 가지의 전류가 몇 개입니까? 자, 보겠어요. 먼저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방향도 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떠냐면 각 가지마다 전류의 방향과 이름을 부여하는 거니까 맨 처음에 여기 이제 뭐 내 맘대로 하면 됩니다. 단 어때요? 접합점과 접합점 사이에 이름 하나만 정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요건 I1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I1으로 가서 여기 두 개로 나눠졌으니까 I2, I3 이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쭉 가서 또 I3가 다 같은데 I4로 나눠졌죠. 그리고 쭉 가서 여기서 이렇게 요것도 I5가 되겠죠. 그리고 쭉 가서 어떻게 되면 요거 I6가 되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더 이상 구할 게 없죠. 그래서 봤더니 가지가 전부 6개 있고 우리 이렇게 전류의 방향과 이름을 딱 붙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할 거는 뭐냐면 우리 전류 6개다. I1, I2, I3, I4, I6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키르호프 법칙을 해야 되겠죠? 키르호프 법칙에 무엇을 이용합니까? 전류 법칙, 전압 법칙 이용해야 되니까 먼저 전류 법칙 해보겠습니다. 그 대상은 뭐가 되겠어요? 대상은 접합점인데 여기서 접합점은 몇 개 있습니까? 접합점 이렇게 많이 있죠. 그래서 각 접합점마다 하는데 이 접합점에서 나오는 전류 법칙이 전부 다 독립은 아니다.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여기서 독립일 수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요거 저 I4 있는 그거만 말고 나머지 3개는 독립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4개지만 모두 4개인데 이 중에서 3개만 독립인 것 같으니까 요 3개를 한번 구해 보겠어요.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여기 A에 대한 거 한번 구해보겠어요. 그러면 A에 대한 건 어떻습니까? I1은 I2 더하기 I3.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요거 I1 빼기 I2 빼기 I3는 0 이렇게 쓰는 거나 이렇게 쓰는 건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접합점 B는 어떻게 되냐면, 자, 저기서 볼 것 같으면 I1이죠. I1하고 B니까 I4하고 I6죠. 그래서 I1은 I4, I6 이렇게 됐습니다. 이 식. 그 다음에 접합점 C를 보겠어요. 접합점 C를 보니까 이건 I6하고 I5하고 I3죠. 그래서 I6는 I3 더하기 I5 이렇게 3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압법칙 한번 해보기로 하겠어요. 자, 전압법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무엇을 이용해야 됩니까? 고리죠. 그래서 이 고리로 맨 먼저 어떤 고리를 하냐면 작은 고리, 여기 이렇게 요거 하나 있고 요거 하나 있고 요거 하나 있고 3개가 있죠. 3개 있고 또 큰 고리도 있습니다. 중간고리. 중간고리는 요렇게 있고 2개씩 한 거. 자, 요렇게도 있습니다. 요것도 고리입니다. 또 요것도 고리예요. 이렇게 또 3개가 있죠. 그리고 가장 큰 고리 이렇게 그래서 큰 고리는 전체적으로 하나 있으니까 요거 이제 7개나 되는데 전압법칙 모두 7개인데 우리 아까 전류법칙 하면서 전류법칙이 적용하기가 쉽죠. 3개 써먹기로 했으니까 우리 몇 개만 더 있으면 됩니까? 3개만 더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 어떻게 하면 독립인 거 3개를 구할 수 있을까 딱 볼 것 같으니까 요거 작은 고리 3개 할 것 같으면 요거 독립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다가 이제 이 기전력 이름을 E1, E2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저항 이름도 R1, R2 이렇게 붙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해보겠어요. 근데 우리 가장 작은 거, 여기서 고리 D에 대해서 먼저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계 방향으로 한다 그랬죠? 시계 방향으로 해서 시작하면 뭐부터 시작해요? E1부터 시작하죠. E1부터 시작하면 E1하고서 자, 전류 방향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I2, R2 또 전류 방향과 같으니까 마이너스 I4, R4 그 다음에 또 전류 방향과 같으니까 마이너스 I1, R1은 0 이렇게 해서 사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고리 2를 보겠습니다. 저거 고리 2를 볼 것 같으면 우리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우리 E2에서부터 시작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R3하고 여기 또 2가 또 하나 있죠. 또 하나 있는 2는 이제 작아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E3가 되고 I2, R2는 내가 정한 전류 방향하고 반대 방향이니까 플러스 I2, R2 이렇게 되겠어요. 이게 오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 F 작은 고리를 보면 고리 F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이제 저 기전력이 두 개 있죠. 그래서 기전력 두 개 있는데 우리 E3부터 시작하면 E3는 커지는 거죠. 커지고 그다음에 R6는 어떻습니까? 저 전류 방향이니까 작아지고 빼기. E4는 작아지니까 마이너스 E4. 그다음에 R4는 어떻게 됩니까? 전류 방향과 반대 방향이니까 플러스 I4, R4는 0. 그래서 이렇게 6개를 우리 구했습니다. 그래서 방정식 6개를 여기다 쭉 써놓을 것 같으면 자 이렇게 되는데 요거 이제 풀면 되는데 요거 풀 때 여러분한테 푸는 예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간단하게 기전력이 얼마고 저항이 얼마다 미리 하나 예를 하겠어요. 우리 계산이 쉽게 되는 거 내가 하나 골랐습니다. 그걸로 먼저 한번 해보겠어요. 자, 그거 어떻게 하냐면 기전력과 전기저항이 이런 식으로 E1하고 E3는 2V고 E2하고 E4는 1V고 R1, R2, R3, R5가 전부 1ohm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다 대입해서 식을 써봅니다. 식을 써보면 이렇게 되죠. 식을 썼더니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서 이제 푸는데 봤더니 요거 1식하고 5식을 딱 봤어요. 그래서 요 1식에서 5식을 뺄 것 같으니 I2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더할 것 같으면 1식하고 5식을 더하면 여기서 I2 더하기 I3하고 I2 빼기 I3 빼기 I2 하면 요거 더하고 빼면 I2하고 I3가 나오죠. 그래서 8식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 그 다음에 2식하고 6식에서부터 똑같은 방법으로 I4하고 I6를 이렇게 구합니다. 그럼 우리 뭘 구할 수가 있냐면 요거 4식하고 7식하고 9식을 이용할 것 같으면 바로 2는 2I1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가 됩니까? I1은 1A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뭘 할 수가 있냐면 여기서 뭘 이용하냐면 7식에다가 I1을 대입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I2도 1A 나왔죠. 그 다음에 8식에다 또 I1을 대입하면 어때요? I3는 0A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9식에다가도 또 이제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I4는 0A 나왔습니다. 그리고 10식에다 대입하면 I6는 1A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I5도 우리 3식에서부터 I6 I3 하니까 1A 이렇게 나왔죠. 이런 식으로 키르호프 법칙을 이용할 것 같으면 우리 모든 문제를 잘 풀 수가 있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려고